안녕하세요. 여한별입니다. 오늘은 제인에어 읽어드릴 건데요. 감동적인 부분만 조금 모아서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인, 앞치마 벗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세수는 했니?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창을 당겼다. 새에게 그 빵을 꼭 먹이고 싶었다. 마침내 창문이 열렸다. 나는 빵 부스러기를 벽돌 창턱에 조금, 벚나무 가지에 조금 뿌렸다. 그리고 나서 창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아니, 배씨, 이제 막 먼지 터는 일을 끝냈어. 칠칠치 못한 말썽쟁이 같으라고. 방금 뭐하고 있었니? 얼굴이 아주 빨갛구나. 장난하는 것 같던데. 창문은 왜 열었어?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마음이 급한 배씨는 내 설명을 들을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마구잡이로 나를 세면대로 끌고 가서 다행히도 순식간에 비누칠을 하고 얼굴을 씻긴 뒤 거친 수건으로 내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거친 머리빗으로 대충 머리를 빗긴 뒤 내 앞치마를 벗기고 급히 계단 꼭대기로 내려가서 아침 식당에서 누가 나를 보려고 하니 바로 내려가라고 명령했다. 누가 나를 보자고 했는지, 거기 리드 부인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배씨는 이미 사라지고 아이 방의 문은 닫혀버렸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리드 부인은 거의 3달 동안 나를 부른 적이 없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이 방에만 갇혀 있었다. 아침 식당이나 거실은 이제 내게 무서운 곳을 변해 감히 그곳을 침범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텅 빈 홀에 혼자 서 있었다. 바로 앞에 아침 식당 문이 있었다. 나는 겁이 나 문을 열다 말고 멈칫했다. 그 순간 나는 부당하게 벌을 받고 비참해진 작은 겁쟁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 방으로 돌아가는 것도, 응접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겁이 났다. 10분이나 망설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아침 식당 벨이 시끄럽게 울리자 나는 결심했다. 들어가자. 누가 보자는 걸까? 두 손으로 빡빡한 문고리를 잡고 돌리면서 속으로 물었다. 잠시 동안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리드 회숙모 옆에 누가 있는 거지? 남자야, 여자야? 나는 무릎을 많이 굽히고 인사한 뒤 위를 올려다보았다. 검은 기둥이 있었다.
최소한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다. 양탄자 위로 우뚝 솟아있는 가느다란 기둥에 검은 옷을 입혀놓은 형상이 있었다. 맨 위에 험악한 얼굴은 기둥 꼭대기 정가운데 조각 가면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리드 부인은 평소처럼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다가오라는 그녀의 손짓에 따라 나는 지시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 엄숙한 낯선 손님에게 이 아이가 당신 학교에 지원한 그 여자아이예요. 라고 나를 소개했다. 그 사람은 남자였다. 그는 내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짙은 눈썹에 회색 눈을 한 그 남자는 눈을 빛내면서 무언가 캐내려는 듯이 나를 살피더니 처음으로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몸집이 작네요. 몇 살인가요? 10살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그가 못 믿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몇 분간 더 꼼꼼히 나를 살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다. 얘야, 이름은? 제인 에어예요, 선생님. 대답하면서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키가 큰 신사로 보였다. 하지만 그때는 내 키가 아주 작았다. 그는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했다. 몸매도 얼굴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딱딱했다. 자, 제인에요. 그런데 넌 착한 아이니? 이 말에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그와 반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드 부인이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덧붙였다. 브루클러드스 씨, 그 문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듣다니 유감이군요. 이 아이와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서 있던 수직 자세에서 몸을 굽히더니 리드 부인 맞은편에 놓인 안락은 의자에 앉았다. 이리 오렴. 그가 말했다. 나는 양탄자를 가로질러 갔다. 그는 바로 자기 앞에 서라고 했다. 나와 거의 같은 높이에 그의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은 얼마나 이상한지, 코는 또 얼마나 큰지, 입도 얼마나 이상한지, 그리고 널쩍한 이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나쁜 아이를 보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단다. 그가 시작했다. 특히 못된 여자아이를 보면 더 슬프지. 사악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니? 지옥에 가죠. 나는
즉시 정통적인 대답을 했다. 그럼 지옥은 뭐지? 말해볼래? 불구덩이에요. 그럼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타고 싶니? 아니요, 선생님.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나는 잠시 곰곰이 생각했다. 내 대답은 그가 싫어할 만한 대답이었다. 늘 건강해 죽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늘 건강할 수 있겠니? 너보다 어린애들도 매일 죽는단다. 어젠가 그저께도 5살 난 아이를 묻었지.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갔을 거야. 네가 하늘나라로 불려갈 때 그 아이처럼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되는구나. 나는 그의 의심을 없애줄 처지가 아니어서 양탄자 위에 있는 그의 커다란 2발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리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나왔다. 그 한숨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면 좋겠구나. 그리고 훌륭한 은인에게 그동안 불편을 끼친 걸 후회하는 의미라면 더 좋겠구나. 은인.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모두들 리드 부인을 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은인은 불쾌한 사람이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니? 그 신문자가 계속 물었다. 네, 선생님. 성경도 읽니? 가끔요. 즐겁게? 성경을 좋아하니? 요한의 묵시록과 다니엘, 창세기와 사무엘은 좋아요. 출애굽기는 조금 좋아하고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욥기와 요나에는 좋아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럼 시편은? 시편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싫어요, 선생님. 싫다고? 충격적이구나. 내겐 너보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시편 6편을 암송한단다. 매일 그 애한테 생과과자를 먹을래? 시편의 시를 배울래?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시편의 시여. 천사들이 시편을 노래하죠.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작은 천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경건한 아이에게 주는 상으로 생강과자를 2개 받지. 시편은 재미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게 바로 네 마음이 사악하다는 증거란다. 사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하느님께 기도를 해야 한단다. 깨끗한 새 마음을 주시라고 말이야. 돌로 된 네 심장을 가져가고 제대로 된 심장을 주십사 기도해야 한단다.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려는 순간 리드 부인이 끼어들어 내게 앉으라고 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브로클라드스 씨,
3주일 전에 보낸 편지에서 암시했듯이 이 꼬마는 제가 원하는 성격과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를 로우드 학교에서 받아주신다면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엄격하게 이 아이를 지켜보라고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결함인 속임수를 쓰는 것을 잘 지켜보라고 해주면 고맙겠어요. 제인, 브로클 허드스 씨를 속일 생각이랑 말고 너 듣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리드 부인을 두려워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원래 내게 잔인한 상처를 주는 성격이었다. 그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하라는 대로 주의를 기울여 세내도, 아무리 열심히 비위를 맞추려고 해도 아까 그녀가 한 말, 그런 말로 응답하며 나를 싫어한다는 표시를 했다. 그녀가 낯선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렴풋이 리드 부인이 벌써 새로 시작하는 내 인생의 새 단계에서 희망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라 표현할 길은 없지만 내 앞길에 혐오와 몰인정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브로클 허드스 씨의 눈앞에서 내가 교활하고 사악한 아이로 변하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무력한 괴로움의 증거인 눈물을 황급히 닦아냈다. 정말이지 아이가 속임수를 쓰는 것은 지독한 결함이지요. 브로클 허드스 씨가 말했다. 속임수란 거짓말과 유사하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연못에 빠지게 되겠죠. 리드 부인, 하지만 이 아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템플 선생과 다른 선생들에게 말씀드리죠. 이 아이의 장래에 적합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요. 나의 은희는 말을 이었다. 유용하고 겸손한 아이로 교육시켜주세요. 허락만 하신다면 방학 때도 로우드 학교에 머물렀으면 좋겠네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부인. 브로클 허드스 씨가 대답했다. 겸손은 기독교인의 은총이죠. 그리고 특히 로우드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겸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쓰고 있죠.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자만심을 가장 잘 억제할지 연구해왔는데 반갑게도 요전날 제가 성공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제 둘째 딸인 오거스타가 지의 엄마와 함께 학교를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외쳤어요. 오, 사랑하는 아빠, 로우드 여학생들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못생겼어요.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긴 앞치마를 입고 작은 삼배 주머니가 달린 프로코트를 입고 있어요. 그 애들은 모두 거의 가난한 집 아이들 같아요. 그리고 그 애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 옷과 엄마 옷을 보는데 마치 비단 옷이라는 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들 같았어요. 마음에 쏙 드는군요. 리드 부인이 대답했다. 영국 방방곡곡을 뒤져봐도 이 학교만큼 제인 에어에게 꼭 들어받는 학교 체제는 없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언행일치를 지키라고 가르치는군요. 부인, 언행일치야말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로드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소한 식사, 단순한 복장, 소박한 기숙사, 활동적이며 어려움을 이기는 습관, 이런 것이 로드나 로드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인 질서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 아이를 로드 학생으로 받아주시고 거기서 이 아이의 처지와 장래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실 거라 믿어도 되겠죠? 네, 그러셔도 됩니다. 선택받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는 거죠. 이 아이도 로드 학생으로 뽑힌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에 감사할 겁니다. 그럼 가능한 빨리 이 아이를 보내겠어요. 브로클 허드스 씨, 너무 성가셔서 이 의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네, 그러십시오, 부인.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이나 있어야 제가 브로클 허드스 홀로 돌아갈 겁니다. 좋은 친구인 부주교가 더 빨리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아서요. 템플 선생한테는 새 학생이 올 거라고 미리 알려놓겠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차질이 없을 테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브로클러드스 씨. 사모님과 장녀 오거스타, 브라우턴 브로클허드스 도련님과 시어도어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부인. 얘야, 여기 어린이 지도서가 있다. 이 책을 읽고 기도하렴. 속임수와 거짓말에 중독된 나쁜 아이 마사가 갑작스레 맞이한 끔찍한 죽음에 관한 설명이라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읽으렴. 이 말을 하면서 브로클허드스 씨는 표지를 실로 꿰맨 얇은 소책자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마차를 부르는 배를 울린 뒤 그는 떠났다. 리드 부인과 나만 남았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시 리드 부인의 나이는 36이나 7살 정도 되었다.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체격의 여인으로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팔다리가 튼튼했고 살은 쪘지만 비만은 아니었다. 얼굴은 좀 큰 편이었다. 아래턱이 발달해서 튼튼해 보이는 사각턱이었다. 좁은 이마에 커다란 주걱턱을 갖고 있었다. 코와 입은 제대로 균형이 잡혀 있었다. 연한 속눈썹 아래 무자비한 눈이 빛났다. 검고 칙칙한 피부에 머리카락은 거의 황갈색이었다. 아주 건장한 체질이라 병이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녀는 정확하고 영리한 관리자이기도 했다. 가족과 소작인을 완전히 휘어잡았다.
가끔씩이라도 그녀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었다. 그녀는 옷을 잘 차려입고 멋진 옷차림이 돋보이도록 자세를 꿋꿋이 유지했다. 그녀가 앉는 안락 의자에서 몇 야드 떨어진 낮은 의자에 앉아 나는 그녀의 모습을 살폈다. 리드 부인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았다. 내 손에는 갑자기 죽은 거짓말쟁이 이야기가 나오는 소책자가 들려있었다. 나 자신에게 알맞은 경고로서 그 이야기를 잘 보라는 지적을 받고 난 뒤였다. 이제 막 일어난 일. 리드 부인이 나에 대해 브로클 허드스 씨에게 한 말. 그들이 나눈 대화의 취지. 이 모든 것이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순간처럼 똑똑히 들렸다. 내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리드 부인은 바느질 하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었고 동시에 날렵하게 움직이던 손가락도 멈추었다. 방에서 나가. 아이 방으로 가렴. 이것이 그녀가 내린 명령이었다. 나의 표정이나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기분에 거슬린 게 틀림없었다. 몹시 짜증나는 걸 참으며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나서 문을 향해 걸어가다 다시 돌아와 방을 가로질러 창가로 걸어간 다음 그녀에게 바싹 다가갔다. 뭔가를 말해야만 했다. 심하게 짓밟혔기 때문에 반격을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지? 적에게 복수할 힘이 내게 있을까? 나는 있는 힘을 다 모아 투명하게 쏘아붙였다. 전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제가 속임수를 쓴다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존 리드를 빼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싫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에 관한 이 책은 당신 딸 조지애나한테나 주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애니까요. 리드 부인은 꼼짝도 않고 바느질감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은 채 차가운 눈길로 계속 싸늘하게 나를 노려보았다. 할 말이 더 있니? 흔히 아이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른에게 싸움을 거는 식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길과 목소리에 내 마음속에 있던 반감이 모두 끌어올랐다. 나는 참을 수 없이 흥분한 상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면서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내 친척이 아니라서 기뻐요. 앞으로 평생 절대로 당신을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어른이 되어도 당신을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누가 당신이 어떠냐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냐고 물으면 당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나를 잔인하게 대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니, 제인해요. 어떻게 감히 그러냐고요? 리드 부인. 사실이니까요. 저는 아무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사랑이나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잘 지낼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인정머리가 전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붉은 방에 가두었는지, 얼마나 거칠고 난폭하게 그 방에 밀어넣었는지,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가두어뒀는지 말할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며 고통으로 숨이 막혀 살려주세요, 리드 외숙모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데도 계속 어떤 식으로 나를 가두어 놓는지 말할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당신 아들이 나를 때렸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렸는데 나에게 벌을 준 것도 말할 거예요. 누구든 물어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선량한 부인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사악하고 냉혹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영혼은 부풀어 올라 기뻐서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이상한 자유와 승리감을 느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끈에서 풀려나고 바라지 않던 희망을 쟁취한 느낌이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리드 부인이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무릎에서 바느질감이 흘러내렸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인, 네가 오해한 거야. 뭐가 문제니? 왜 그렇게 심하게 떠는 거니? 물 좀 마실래? 아니에요, 리드 부인. 뭘 다른 걸 원하니, 제인? 정말 네 친구가 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브로클 허드스 씨에게 내가 성격이 못된 데다 속임수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로우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릴 거예요. 제인, 넌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해. 아이들의 잘못은 바로 잡아야 돼. 저는 속임수를 쓰는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거칠게 고성을 질렀다. 하지만 제인, 너는 화를 잘 내잖아. 그 점은 너도 인정해야지. 자, 이제 예쁜 아이야. 아이 방으로 돌아가. 좀 누워있으렴. 전 당신의 예쁜 아이가 아니에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얼른 학교에 보내주세요, 리드 부인. 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얼른 학교로 보내야지. 리드 부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바느질감을 챙겨 그 방을 떠나버렸다. 나는 그 방에 혼자 남았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승리자였다. 그것은 가장 힘겨운 싸움이었고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싸움이기도 했다. 나는 한동안 브로클 허드스 씨가 서있던 양탄자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승리자의 고독을 즐겼다. 우선 혼자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맥박이 빨라진 만큼이나 빨리 이 강렬한 기쁨이 가라앉았다. 나 같은 어린아이가
어른과 싸울 수는 없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이어서 아이는 고통스러운 후회와 오싹한 반응을 맛보기 마련이다. 활활 불타 모든 것을 덥석 삼켜버린 불난 황야의 언덕이 다시 내 마음을 잘 상징해 주었다. 그것은 불이 꺼진 뒤 시커멓게 다 타들어간 상태까지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상징이었다. 반 시간가량 조용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이렇게 증오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처지가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았다. 처음으로 복수하고 난 뒤의 감정이 어떤지 맛보았다. 그것은 처음 삼켰을 때는 따뜻하고 향긋하지만 마신 다음에는 쇠맛이 나고 건강에 해로운 향기로운 포도주 같았다. 독약을 마신 기분이었다. 지금이라도 기꺼이 리드 부인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 이중의 멸시를 당할 것이고 그 뒤 타고난 내 충동이 다시 요동치리라는 것을 일부는 본능적으로, 일부는 경험으로 알았다. 나는 사납게 대드는 것 말고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 음울한 분노처럼 사악한 감정이 아니라 착한 감정에서 나오는 양분을 얻고 싶었다.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집어들었다. 앉아서 그 책을 읽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늘 재미있던 그 책과 나 사이에서 생각이 빙빙 맴돌았다. 자, 제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까부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또 금방 찾아뵐게요. 나중에 봐요. 안녕. 뿅뿅뿅.